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만 반갑네요. 네. 어, 이미 지난 1, 2월 달에도 강의를 같이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어제는 사실 기출분석 강의가 있어서, 선생님들 어제도 오시고 오늘도 오신 분들도 있지만, 또 강의 자체를 놓고 보면 이 강의는 독립적으로 기본 이론 2에 해당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마이크 좀 소리를 올릴까요? 고맙습니다. 촬영자님 소리 괜찮나요? 네. 좀 개관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험 생활을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시험 공부의 시작이 좀 시기가 달라지지만 1, 2월을 계속 같이 공부를 해오셨으면 벌써 2달, 8주 이상이 지났죠. 네, 그렇게 지나고 이제 3월 달이 됐습니다. 3월은 보통 학교가 개강하지만 이제 학원가에서는 3월이 되면 이미 공부를 한참 시작하신 분들이 점차 침체기를 맞는 때인 것 같아요. 공부가 막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쫙 가라앉아서 앞에서 해보긴 했는데 생각만큼 진행이 잘 안 된다. 공부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도 하차하는 경우도 있고 새롭게 이제 3월부터 시작하시는 경우는 의지를 가지고 이전 것까지 다 막 복습을 하면서 새롭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강의와 관련해서 가이드를 좀 해드리면 저는 강의의 포커스를 사실은 1, 2월 달에 많이 두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1, 2월에 지역과 정신이라는 과목을 다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1, 2월 달 정신, 지역과 정신, 그리고 3, 4월에 성인, 여성, 아동 간호학 이렇게 세 과목이 진행이 되는데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영역을 완벽하게 정리를 한다. 그러면 다 버려도 합격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역으로 이 영역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도 지역 정신을 모르면 떨어집니다. 네. 그만큼 이 출제에 있어서 중요도라든가 빈도가 훨씬 더 집중되는 게 1, 2월 달의 강의예요. 1, 2월의 지역 정신의 영역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 전 영역을 다 하지 않고 이것만 공부하고 이것만 한 10회독, 20회독 해가지고 시험 보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성인, 여성, 아동 영역에 있어서 시험에 출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막 괜히 많다고 부풀릴 이유도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앞에 지역 정신을 할 때는 제가 맥이라는 교재를 지금 1권을 사용하고 그걸 가지고 강의를 쭉 진행을 했지만 사실 이제 이 부분을 강의를 할 때 역시 이제 맥 2권이 나와야 하는데 제가 이전에는 맥이라는 책 자체가 없었고 다 강의를 뭘로 했냐면 강론서를 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강론서를 선생님들이 헷갈리실까 봐 들고 왔어요. 이런 강론을 가지고 했죠. 이게 1권이고 그리고 이게 2권입니다. 그럼 성인간호학만 이게 2권이에요. 그리고 여성간호학이 또 2권이 있고 아동간호학까지 하게 되면 총 6권의 책을 가지고 진행돼야 되는 강의가 3, 4월 강의입니다. 갑자기 이제 좀 이상하죠. 어떻게 이런 식의 강의가 진행될 수 있었을까? 작년까지 그렇게 했어요. 한 번도 제가 교재를 제대로 내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앞에 이 1, 2월 강의도 지역사회간호학이 2권이었고 정신간호학이 1권, 그래서 총 3권의 책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1월부터 4월까지 전체 영역을 다 훑는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오늘 처음 시작이니까 선생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하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선생님들 학교에서 우리가 간호학을 공부할 때 지나간 건 차치하더라도 성인, 여성, 아동을 한 과목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은 배우잖아요. 그렇죠? 1년을 배우고 여성도 아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배운다고 하면 한 과목이 한 3학점 정도 된다고 하면 1년이면 몇 주냐면 30주예요. 90시간이죠. 90시간. 물론 중간 기말고사 빼고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시간들을 빼더라도 대략 시간이 한 250시간은 나옵니다. 250시간 동안 공부하는 내용을 지금 3, 4월 우리가 매 주마다 8시간 내지는 한 6시간 실제 공부하는 시수는 6시간 곱하기 8이라면 48시간 보강을 하더라도 50시간밖에 안 돼요. 50시간 안에 250시간에 하는 내용을 다 다룬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강의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시간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러면 임용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1년 만에 준비할 수 없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을 더 늘려서 1, 2월부터 3, 4월까지가 아니라 뭐 5, 6월, 7, 8월까지 이론 강의를 더 풀어가야 하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현재까지 강의를 계속 해보니까 포커스가 돼야 되는 것이 시험 전체에 있어서 이 보건 임용 시험에 있어서 어떤 부분인지를 명확히 한다면 굳이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들을 집약적으로 하고 대신 이걸 반복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계속 강의를 1월부터 4월까지 보통 전체 이론을 한번 훑고 그리고 나서 5, 6월에 심화를 하고 7, 8월부터는 문제풀이를 들어가는 것으로 반복하는 형태로 강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선생님들 성인 간호학이나 여성 간호학이나 아동 간호학이나 이미 다 학부 때 공부를 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했고 그리고 뭐도 다 패스하셨죠? 국시도 다 패스를 못하신 분 계세요? 네, 저는 국시 패스 못할 뻔했어요. 법규를 과랑 날 뻔했거든요. 네, 법규를 정말 공부를 안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찍었는데 딱 8개 맞았어요. 하나만 틀렸어도 아마 그해 군대도 못 가고 아마 병원에도 못 가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국시를 다 패스했다는 건 여기 각각 성인, 여성, 아동 간호학에 있어서 학습 목표에 해당되는 것 우리가 대학 때 배워야 되는 건 이미 선생님들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맞죠? 동의를 안 하시네요. 네,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걸 했다는 얘기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이미 국가고시 할 때 다 봤던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국가고시 본 지가 20년이 지났다. 뭐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그걸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걸 저도 알죠. 저도 공부를 한 지가 굉장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임용 강의를 하면서 계속 이런 이제 영역들을 들여다 보니까 사실은 학교 때 대학 때 했던 것을 정확히 안다면 사교육이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쵸? 우리가 지금 여기 다시 이렇게 모여 있는 건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대비하지 않았던 시험에 전략적으로 그것을 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여 있는 거지. 사실은 본인이 성인, 여성, 아동에 통달했고, 이른바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해서 막 정리가 다 돼 있고, 그것을 다시 그냥 리마인드만 하면 된다면 사교육 필요 없어요. 학원 다닐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거 첫 시간부터 말씀드려요. 학원은 사실은 필요 악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모이긴 하지만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제가 아무리 학원 강사를 하고 있더라도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진실을 얘기해야죠.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학원이 다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우리 중고등학생들로 돌아가면 그렇잖아요. 공교육이 바로 돼야지 사교육이 계속해서 더 중요시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사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임용을 준비하실 때도 이 마인드를 사실 놓지 않으셔야 합니다. 선생님들 임용 공부하러 와서 같이 공부를 하시는데 이제 사교육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럼 여기서는 정말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딱딱 찍어줘라. 그러면 제가 첫째 1월달 강의 때도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이렇게 뭐 일주일에 6시간 8시간씩 공부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그냥 문제를 찍으면 되죠. 성인에서는 한 100문제, 여성에서 100문제, 아동에서 한 100문제 그렇게 찍어서 300문제 중에서 시험 문제 출제된다. 그럼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보면 되죠. 우리 그래서 학부 때, 대학 때 공부했던 책들 이제 이런 국시를 공부하면서 다들 한 번쯤 풀어보셨을 게 뭘까요? 다 해보셨을 텐데요. 국시 문제집 안 풀어보셨어요? 보통 무슨 간호협회나 학회에서 나온 국시 문제집이 세트로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을 다녔을 때도 한참 또 시간이 갔기 때문에 그때는 국시 문제집만 그냥 풀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가 나올까요? 다들 모르시나 봐요. 최근에 졸업하신 분들은 없나 봐요. 국시 문제집에서 뭐가 더 이제 확장이 되냐면 무슨 요약집이라든가 각종 이제 시험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자료들이 막 시중에 나옵니다. 제가 몇 개 들고 왔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손에 잡히는, 저 이걸 지금 홍보하는 게 아니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국가고시를 보기 위해서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결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국가고시를 대비한다고 하면 다른 책, 임용과 관련된 막 굉장히 많은 책들을 살 필요 없이 진짜 한 권의 책이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내용이 잘 이렇게 썸머리가 되어 있고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제 우리 기출 강의를 했지만 기출 문제집을 보면
그럼 기출 문제에 나와 있는 시험 문제들이 여기 있는 내용으로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인, 여성, 아동 영역만 놓고 봤을 때 풀 수 있습니다. 풀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영역, 그 요약집을 가지고 풀 수 없는 영역이 어디냐면 저는 여기라고 봐요. 예, 그 지역 정신은 이걸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비슷하게 접근할 수는 있지만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위의 영역은 이전에 우리가 1, 2월 달 강의를 하면서도 굉장히 뭐 깊숙이 봐야 되고 우리 책에도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요약집에서는 결국 접근하는 게 강론을 굉장히 축약해서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일부 우리가 임용 강의를 하면서도 선생님들 중에서도 아예 교재가 없이 이제 이 책을 그냥 이런 책들을 교재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방향이 성인, 여성, 아동을 같이 이제 묶어가지고 최대한 좀 빠른 시간 안에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간호학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별걸 다 가져왔죠.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 내과 매뉴얼입니다. 모든 그 진료에 있어서 진료 매뉴얼을 가지잖아요. 사실 다 내과학 책도 있고 외과학 책도 있고 산부인과학 책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왜 매뉴얼을 갖죠? 최대한 콘사이스하게 줄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익혀서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든 아니면 진료에 아주 빠른 속도로 적용하기 위해서든. 그런데 이런 영역, 이 성인과 여성, 아동을 그렇게 단시간 내에 짧게 요약해서 정리한다고 하면 그럼 그것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닐까요, 결국은? 맞아요? 틀려요? 네, 여기서 이제 고민이 좀 되시죠. 답을 뭐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럼 답을 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사실은 성인과 여성, 아동이라는 이 임상 영역은요, 그렇게 접근해도 됩니다. 네. 제가 과거엔 이걸 좀 부정했었어요. 아니다. 이건 그래도 조금 더 뭔가 복잡하게 더 많이 이제 좀 접근을 해봐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된다면 기전은 그거죠. 기본 기반은 그거죠. 질병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그다음 질환에 있어서 쓰게 되는 약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다음 이 병태 생리에 대한 것이 전반적으로 잘 베이스가 닦아져 있다면 그냥 외우면 돼요. 그냥 외우고 질환, 약물 그다음 중재 이런 것들을 다 순서대로 잘 정리하고 그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어보는 것까지가 사실은 접근입니다. 그걸 하면 되는 거죠. 임상 영역은 그래서 앞에 지역 정신하고 사실은 패턴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맥 2권이 지금 아직 책이 나오지 않았지만 맥 2권을 쓰다가 고민이 좀 많이 됐습니다.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요. 이제 이전 1권처럼 뭔가 맥락이 있고 서술이 필요하고 분석이 필요하고 이런 관점보다는 굉장히 콘사이스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3, 4월 달의 강의는 성인과 여성, 아동 이 세 파트를 정리를 하는데 세 파트의 내용들을 가급적 요약하고 리뷰를 하는 것이 가장 쟁점이고요. 그다음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제 분석이죠. 내용들은 어떤 것을 익혀야 되는지 어떤 것을 암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제가 계속해서 접근을 해드릴 것이고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신뢰하고 따라오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부담이 되게 커요. 선생님들을 잘 좋은 길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잘 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을 잘못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면 다 같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도 좋은 방향들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맥 2권은 아마 다음 주 늦어도 다음 주에서 다다음 주까지는 나올 것 같은데 맥 2권의 내용은 성인간호학은 굉장히 좀 내용이 좀 축약돼 있고 여성이나 여성간호학은 그래도 내용이 조금 풍부한데 아동간호는 또 많이 줄여놨어요. 과거에는 아동간호는 거의 제가 프린트로 한 30페이지 정도를 드리고 그걸로 강의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던 강론 6권 중에서 실제로는 성인 2권, 여성 2권하고 아동간호학은 책 자체를 보지 않았어요. 작년까지. 그냥 요약 자료를 드리고 그거 가지고 봤는데 그래도 다들 합격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동간호 출제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시험에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있고 무엇이 더 나한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준비가 돼야 하는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 이제 적어도 지금 제 강의를 계속 따라오고 계신다면 제가 강의에서 강조하고 있고 강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사실은 계속 중요하게 다뤄져 왔던 것들이에요. 그것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같이 가실 수 있다면 공부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주 이제 비근한 예를 들면 5월, 6월까지도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그러니까 물론 강의 안에 계속 들어와서 이론을 뭔가 듣긴 들었는데 정리도 안 되고 외워지지도 않고, 제가 외우라는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가시다가 나중에 7월, 8월 되면 이제까지 했던 이제 이론 강의를 다 묶으면서 7, 8월부터 7, 8, 9, 10, 11월은 다 문제풀이를 하죠. 그 문제풀이를 할 때 저는 반드시 뭘 하냐면 여기에 이제 해설 답을 써드립니다. 그렇죠? 이 내용은 어떤 것이랑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써드릴 때는 사실 강론에 있는 파트를 대부분 좀 옮겨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 뭐가 있냐면요, 제가 강론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다가 책을 막 만들면 사실은 그것은 다 저작권에 걸립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할 때는 그걸 프린트 안에다가 계속 좀 더 집어넣어서 최대한 좀 많이 읽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데, 그것만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네, 그 뭐 한두 케이스가 아니니까 이제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 그렇게 공부를 하더라도 모의고사에서는 계속 거의 점수가 바닥이 나는데 그걸 공부를 하고도 시험 가서 나중에 뭐 좋은 성적이든 그렇지 않든 합격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1, 2월 달에 강의에 해당되는 지역 정신을 잘 다시 리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기출 강의랑 1, 2월 달 강의가 같이 지금 2번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이미 느끼실 거예요. 이미 공부를 하고 나서 기출 문제를 보면 이래서 이게 이렇게 필요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면, 이제 성인간호학부터는 조금 패턴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 그 길을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문제를 봤을 때 이 정도면 여기까지 공부하면 되겠구나가 자꾸 이제 규정이 되실 겁니다. 그 상태에서 같이 이제 가는 거죠. 같이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관점에서 가실 수 있다면 더 즐겁게 좀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첫 시간이라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자, 나눠드린 자료가 있을 텐데 오늘은 맥을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나눠드린 자료가 두 종류가 있을 겁니다. 받으셨죠, 다? 예.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다음 시간 아마 전반부 내지는 거의 후반부까지 될 것 같은데, 성인부터 아동까지의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는 뭐냐면 강론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강론서, 가장 좀 정평이 나 있고 이제까지 봤을 때 시험에서 이른바 시험의 그 기준이죠. 시험에서의 에비던스, 시험을 낼 때 어떤 워딩을 갖다 썼는가, 이제 그런 대표적인 책 하나를 요약을 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그 강론에 나와 있는 제목, 그리고 분류 및 내용, 그에 있어서 거기서 그 해당 영역에서 출제된 것이, 출제 영역은 어디에서 출제가 됐는지, 자, 이런 이제 출제에 대한 부분들을 표시하고 전체 리뷰를 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료가 하나 있는데, 이 자료와 그다음 또 하나 드린 자료는 파워포인트 자료인데, 이건 이제 거의 선생님들 이제 요약하고 필기하시는 그런 용도인데요. 찬찬히 좀 풀어가겠지만, 뭔가 다른 교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에 공부를 할 때는 제가 설명을 하다가도 그냥 교과서의 내용을 읽으면 그 내용이 그냥 답이 되거나 그걸 가지고 읽어가는 게 학습이 될 텐데,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프레임워크, 전체적인 틀을 짠다고 생각하시고 내용에 더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인 간호학은 또는 여성 간호학은, 아동 간호학은 이렇게 전체적인 틀을 짜고 판을 짜고 나서 그 다음에 채워가야겠구나, 이 정도를 생각하시고 강의에 좀 가볍게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제가 지금 나눠드린 자료가 아마 1권에서 1권에 순환기까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를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부분에 이제 강의 계획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드리면 1회가 성인간호학 1, 2, 3, 성인간호학을 총 4회 진행을 합니다. 성인, 여성, 아동이 다 공이 비슷한 그런 빈도를 갖는다고 보지만 그 중에서 가지고 있는 분량 자체가 조금 더 많고 좀 복잡한 게 성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성인을 4회는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성간호학과
아동 간호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게 4회고 2회, 2회라고 돼 있지만 앞에 2회를 지금 요약을 하면서 전체적인 분류를 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약간 좀 축약해서 속도는 빈도는 분량은 그 정도로 가지만 대략 그런 순서대로 간다고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제 세부 진도는 성인간호학에서 크게 이제 맥락을 나누면 전체 총론에 대한 부분, 위장관계, 호흡기계, 순환기계, 맥관계, 혈액계,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가면 여성, 아동, 여성 간호학, 아동 간호학은 거의 한 주에 책 한 권을 나가는 것과 같이 그 정도의 수준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책 한 권 가지고 한 학기씩 공부를 했을 텐데, 임용 공부를 할 때는 책 한 권 가지고 한 주 강의를 나가니까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자, 강론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이번 주에 이 책을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하면 선생님이 이 책을 사오잖아요. 그날 사오면 그날 이걸 다 리뷰하고 끝나요. 그러면 뭐지? 막 이런 거예요. 숨이 막히는 거죠. 생각만 해도 숨 막히는데 과거에 할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빠른 속도로 보고 집에 가서 공부하십시오. 뭐 이렇게. 이게 결국은 각자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모티베이션을 주는가, 동기부여가 되는가, 여기에 이제 좀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강론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기출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고, 이걸 이제 맥 2권에 일부 녹여놨고, 그것을 이제 같이 또 보고 정리해 가도록 하겠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선생님들, 제가 기출 강의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공부하는 시간이 확보가 안 되면 이 시험은 절대로 붙을 수가 없습니다.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강의 시간 저 지금 일주일에 이틀, 지금 2주 동안 3일 강의 하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강의를 이틀, 3일 이렇게 강의 시간만 자꾸 늘어나면 선생님들 공부를 못 해요. 절대 합격 못 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자기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의 듣는 시간을 자꾸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2배속으로 돌려서 보고 막 인강에서 그런 경우도 있던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직강에 와서 공부를 할 때는 그 자체로 오시는 것 자체로 굉장히 스스로 셀프 모티베이션이 되고 와서 스터디를 하거나 또 저랑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묻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시간을 로스하는 게 아니라 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항상 중요한 건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직강은 그만큼 효과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보고 재작년에도 보니까 직강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더 이 도전을 많이 받아요. 그죠?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자꾸 이게 사람이 아이 컨택을 하면요. 이게 그냥 아이 컨택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교감이 있거든요. 공부를 잘하고 계십니까? 묻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질문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하게 되고, 또 와서 아침마다 이제 오늘은 시험이 없었지만 매주 퀴즈를 보시게 되면 그것 때문에도 계속 리뷰를 해가고 공부를 하면서 가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출제가 지속되는 영역, 아무래도 성인이나 여성이나 아동 간호 자체가 출제가 안 되진 않아요. 선생님들 기출문제집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출문제집에 지역 정신이 정말 많은 파트고 그 다음 많은 파트가 성인간호죠. 성인간호.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객관식 문제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분량이 많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기회가 되면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지만 매년 출제되는 그 시험 문제와 영역들을 다 분석을 해보면 제가 분석하는 대로 말씀드린 대로 지역과 정신이 가장 많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효율적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출제가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봐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 정신 출제되는 문제를 100% 다 맞춘다면 성인, 여성, 아동 안 봐도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느낌 아시죠? 100% 못 맞추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맞춰야 전체적으로는 오버롤하게 합격선에 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걸 뭐 완벽하게 못해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괴로워가지고 난 성인 때문에 시험 떨어질 것 같아.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자, 먼저 여기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좀 다루려고 하는 게 병태생리, 면역, 수분과 전해질, 쇼크, 종양, 또 위장관계, 간담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순서를 조금 뒤집겠습니다. 위장관계부터 할게요. 위장관계부터 바로 좀 질환으로 들어가서 그 질환을 좀 보고 나서 다시 또 돌아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자, 우선 이 프레임을 한번 보시죠. 저는
프레임워크라는 말을 강의 시작하면서부터 2006년부터 되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시험의 영역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요. 맞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뭔가 머릿속에 지식이 있지 않으면 시험 볼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한데 그러면 내용을 지식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관건이에요. 얼마나 체계를 가지고 잘 정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익혀진다 안 익혀진다 시험에서 내가 인출을 해낼 수 있다 없다가 관건입니다. 자, 근데 이제까지 어떻게 지식을 집어넣으셨는가 각자의 방식이 다 다르죠. 제가 아까 막 이런 요약식까지 막 보여드리면서 공부를 할 때 그냥 결국 암기하면 됩니다. 암기를 다 어떻게 해오셨나요? 본인들의 암기 방식은 본인이 알죠. 어떻게 하셨어요? 네, 물어보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어떻게 암기를 했어요? 암기 이해를 하고 암기를 했어요? 네, 저는 솔직하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가 되면 이해는 하나도 안 되는데 막 외웠어요, 그냥. 네, 무작정 외워서 발랐죠. 네, 눈에 발라놓은 것을 갖다 이렇게 뿌려가지고 어떻게든 과락이 나면 F 맞으면 안 되니까 저만 그런 건가 봐요. 네, 선생님들은 다 이렇게 100% 이해 다 하시고 암기도 하시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임용 준비를 할 때 우리가 과거의 중간 기말고사 보던 방식으로 준비를 한다면 굉장히 날이 갈수록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잖아요. 책 한 권 전체를 다 주고 책 한 권 전체를 주고 이거 다 익히고 나서 내일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몰라 랜덤으로 족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시험을 보는 게 거의 힘들죠.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게 이런 내용이나 지식을 어떻게 어떤 체계 안에다 집어넣을 것인가가 관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사회를 할 때도 이런 체계가 있었어요. 지역사회 프레임 기억나십니까? 대상 그리고 목표 뭐가 있죠? 행위 방법 수단 이런 그림이 있죠. 아주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동그라미 3개 있어요. 제가 그려야겠네. 동그라미 대상 목표, 방법, 행위 방법, 수단.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목표로 가기 위해서 행위 방법, 수단이 필요하다. 이거 어디서 배우셨죠? 네, 지역에서. 대답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지역사회에서 했어요. 지역사회에서. 이 틀을 정신에서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네. 제가 임용 강의를 하면서 이건 참 잘 생각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무엇보다. 왜냐하면 이 틀을 잘 생각하면 지역도 여기에 적용이 되고 정신도 여기에 적용이 되고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성인, 여성, 아동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이 틀 안에서 이 대상자가 증상이 개선돼야 된다. 질병이 완화돼야 된다. 뭔가 병리적인 상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건 똑같아요. 그럼 무엇을 개입시킵니까?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자, 선생님들 여기 너무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자, 행위방법 수단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어떤 사람 질병에 걸렸어요. 제가 대표적인 제가 알았던 병 천식. 천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뭘 하죠? 약을 주고 또는 비약물, B약이네. 비약물 요법을 사용하죠. 근데 천식이 아니고 만약에 암이면 어떻게 하죠? 약물과 비약물에서 비약물에는 뭐도 포함될까요? 수술도 포함되죠. 수술. 저는 수술장에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대학 졸업할 때 4학년 때 병원 면접을 보는데 S모 병원의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5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어봐요. 저는 수술장에 안 보내주면 이 병원에 안 다니겠습니다. 이랬어요. 뽑아주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니 그리고 1지망, 2지망, 3지망을 다 수술장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때 병원장인지 병원장급의 분이 자네는 수술장 안 보내면 안 갈 건가? 진짜 병원에 안 들어올 건가? 그래서 내가 네 이랬거든요. 대학교 4학년 때. 근데 그 병원에 나중에 군대 제대하고 갔더니 수술장에 가래요. 근데 이번에는 수술장 스크럽 널스가 아니고 PA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그때는 이제 제가 정신과를 전공하고 난 이후라, 전 그러면 병원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갔어요. 네, 갑자기 수술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건 질병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비약물적인 선택을 한다면 수술이라든가 또는 침습적인 처치, 뭔가 약물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중재를 하는 게 맞죠? 맞습니까? 그럼 선생님들 시험에, 자, 이제 저는 항상 이게 시험하고 관련이 돼서 말씀드려요. 시험에서 출제하는 영역은 뭘까요? 이 질병에 대한, 우리가 정신간호를 공부할 때 DSM-5로 가지고 진단 기준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 질환에 대한 진단적인 측면들, 증상이라든가 징후라든가 또는 그 증상 징후가 나오기까지 뭐가 있습니까? 병태생리가 있죠. 왜 이 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앞부분은 뛰어넘고 위장관계로 바로 간다고 그랬지만 병태생리에 보면 세포가 손상이 일어나고, 그죠? 염증이 생기고 또는 뭐 쇼에 빠지기도 하고 감염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양상들의 결과 질병이 발생했다. 그래서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기도 조건들이 있어요. 우리 시험의 경향은 당연히 출제되는 질환에 있어서의 진단 기준들을 다이렉트로 묻거나 또는 그것과 연관되는 증상 징후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시험의 하이라이트인 건 맞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이걸 안다면 어디로 가죠? 여기로 가요. 약물은 무슨 약물을 쓰느냐? 또는 치료적인 접근으로 해요. 최근에는 이제 과거에는 수술 자체는 아예 배제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수술의 명칭이라든가 수술적인 접근들에 대해서도 일부 묻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출제는 결국 어디로 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교육, 성인, 여성, 아동을 공부할 때 그게 국가고시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는가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용이라고 해서 다른 어떤 수술적 처치에 대한 문제를 내거나 임용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학교보건과 관련된 걸 연결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국가고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그 학습 목표들에 따라서 성인, 여성, 아동 간호학에 해당되는 영역들을 잘 짚으면 그걸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거죠.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자, 근데 그래서 약물이나 비약물적인 접근들을 가면 선생님들 그냥 위장관계에서 주로 쓰는 약물이 있을 것이고 또 순환기계에 쓰는 약물이 있을 것이고 호흡기계에 쓰는 약물이 있을 것이고 내분비계에 쓰는 약물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기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쓰는 약물들이 다 같아요? 달라요? 예, 다르죠. 물론 기계를 초월해서 쓰는 약물들이 있죠. 그건 결국 이 약물이 가지는 양리와 관련해서 어떤 양리적인 기전을 갖느냐. 양리적인 기전을 얘기하면 어디로 가죠? 부작용이 무엇이냐. 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처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맨날 했던 것 같지 않으세요? 정신간호에서도 똑같이 항정신병 약물이라든가 우울제를 얘기할 때 똑같이 항우울제 얘기할 때 똑같이 그런 논의들을 했거든요. 그러면 세팅이 똑같아요. 똑같아. 그럼 이 세팅을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한마디로 이건 무슨 이해나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이 질병은 이것이고 이 질병의 병리는 이것이고 그러니까 약물은 이거 써야 되고 이 약물을 쓰게 될 때 나타날 부작용은 이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논의구나. 그런데 그중에서 어떤 걸 문제 냈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그 냈던 문제들을 보면 결국 이것만 알면 답을 쓸 수 있는 거네. 이 약물에 대한 것, 이 질환에 대한 것, 특별히 관심이 되는 주된 질환들이 무엇인지 그걸 가지고서는 파 들어가면 사실 거기에 오케이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게 자꾸 성인을 확대하고 여성 간호학, 아동 간호학을 막 이렇게 방대하게 만들어가지고 시험 영역을 넓히는 것은 저는 그건 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분명히 책은 되게 두껍죠. 근데 이것하고 이걸 다 봐야 되느냐? 저도 과거에 이제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더 줄일 필요가 있고 다만 줄이더라도 결국 전체 맥락은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각 영역들의 접근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는 사실 시험 끝날 때까지 선생님들한테 앞으로 몇 번을 더 할 텐데 선생님들의 임상 경험상 저는 이제 임상 경험이 저 이제 군에 있을 때 처음엔 내과에 있었고 나중에 외과로 갔다가 그다음 정신과로 갔어요. 뭐 별 군데를 다 돌았죠. 군에 있으면 다양한 환자들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내과, 외과, 정신과에 있을 때 제대로 아는 건 정신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신과에서는 일종의 수련을 받았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레지던트처럼 그 속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닌 다른 과는 잘 몰라요. 과거까지 진짜 잘 몰랐어요. 임용 강의를 하면서 정말 공부를 하게 된 게 더 많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성인간호학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마음을 알아요. 예,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예, 지금 임용을 하려고 할 때 이게 베이스라인에서 내가 모르는데 뭘 강론을 다시 읽으려고 알아야 이걸 읽죠. 잘 이게 와닿지가 않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 강의 안에서 제가 그 부분을 최대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그게 이제 좀 좋은 일이 아닐까,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강의 방향을 좀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 들어가다 보면 선생님들의 베이스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내가 내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근무만 했는지 아니면 그 과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막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약물이라든가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막 예, 책들을 많이 보시고 그랬으면 잘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공부할 필요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은 그냥 오케이 정리가 돼. 근데 그렇지 않은 영역은 어떨까요? 예, 알면 기적이죠. 접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수술장 얘기했지만 수술에 들어가서 해부학적인 구조라든가 그 수술에 대해서 막 열심히 보시고 관심이 많았던 사람은 그게 잘 알지만 그게 전혀 내 영역이 아닌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대전제하고 마지막 때까지 시험 때까지 뭘 하셔야 되냐면 선생님들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나눠드렸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앞으로 체크리스트를 드릴 거예요. 그렇죠? 성인, 여성, 아동의 전체 체크리스트를 드리면 이건 내가 알고 이건 내가 모른다를 분명하게 표시를 하십시오. 어설프게 알면 반드시 망합니다. 이건 틀립니다. 절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고 모르고를 분별해 두시는 게 사실은 3, 4월 강의에서 제일 중요하고 그게 5, 6월 가면서 내가 옛날에는 위장관계는 알았고 순환기계는 전혀 몰랐는데 순환기계를 조금 더 이제 커버하게 됐다. 좀 많이 이제 더 알아갔네. 됐네.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면 내가 맞출 수 있겠네. 이렇게 좀 자신감을 확장해 가는 것으로 가시다 보면 시험 마지막에 가면 다 동그라미가 될까요? 네, 그러길 바라지만 네, 한 7, 80% 선만 성인간호학 전체에서 한 7, 80% 선까지 내가 웬만한 질환이 출제되면 이게 뭔지는 알고 있다면 사실 그걸로 족합니다. 그 정도로도 커버되는 것들 많아요. 하지만 노력은 하셔야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그건 이제 저도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할 것이고 선생님들도 스스로 긴장감을 놓지 마세요. 또 제가 지역 정신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럼 지역 정신을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이렇게 날려야겠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후회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 가시는데 여기에 이제 OX를 하는 것,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을 가를 때 예를 들면 자 이런 거죠. 천식이라는 질환이 있다. 천식을 안다는 건 뭘 아는 걸까요? 병리도 알아야 되고요. 약물도 알아야 되고 약물이 클래스가 나누어져서 분류가 된다면 각각의 약물들의 종류들도 알아야 하겠죠. 아주 간단하게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병리를 안다는 건 증상과 징후. 천식의 대표적인 증상이 뭡니까? 네, 아직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릅니까? 네, 이게 보세요. 벌써 다르잖아요. 겪은 사람은 알거든요. 네, 뭐가 있냐면 호흡곤란, 기침, 천명, 그렇죠? 이걸 외워서 아는 거랑 겪어서 아는 거랑 차원이 다르죠. 내 몸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알거나 또는 내가 만나봤던 환자로 알거나 이렇게 알면 그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자꾸 공부를 할 때 암기를 하려고 하면 이걸 호흡곤란, 기침, 천명을 호기천 이렇게 해서 외워가지고 그렇게 외워서 나중에 쓰려고 하면 얼마나 그게 복기가 되겠는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런 질환 하나를 두고 그에 대한 접근을 해갈 때 연결을 자꾸 시켜보는 거죠. 저도 그걸 이제 최대한 도와드리겠지만 선생님들도 그 질환을 답을 쓰기 위한 질환이 아니라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환자로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해당 환자가 왔는데 질병의 진단의 그 기준이라든가 양상들을 전혀 모르면 어떡합니까? 해결이 안 되죠. 그럼 증상을 안다고 해결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약물을 쓸 것인지,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이제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우리 이론 강의 안에서 자꾸 더 짚어가고 정리를 해가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런 것도 있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 폐쇄가 일어났어요. 예, 상기도 폐쇄. 상기도냐 하기도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상기도 폐쇄 내지는 폐색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건 왜 일어나는 것이냐도 중요할 것이고, 그게 일종의 병리죠. 왜 상기도가 폐색이 되느냐, 또는 이게 완전 폐색이냐 부분 폐색이냐.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약물을 쓰는 겁니까? 아니면 비약물적인 처치를 하는 겁니까? 어느 쪽이죠? 예, 처치를 하는 거죠. 처치. 그럼 어떤 처치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하임리히법과 같은 법이 있잖아요. 그럼 그 하임리히법의 프로시저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것은 시험에도 당연히 출제가 되었지만 어디에도 중요하죠. 실제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런 학생을 만날 때 대응하는 것으로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보건교사 임용고시의 내용 문제들이, 시험 문제들 보면 대부분 다 이런 질환들을 가지고 만든 케이스예요. 어떤 환자가 왔는데, 어떤 대상자가 왔는데 그 환자의 현재 임상적 상태가 이러저러한데, 그럼 어떻게 중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이를테면 병리적인 양상이 있는 것인지를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그 부분을 이제 기입형으로, 서술형으로, 논술형으로 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다 보면, 자, 3, 4월에 우리가 그걸 전체를 뭐 100%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보다 보면 이게 이제 좀 복잡해질 때, 하나가 아니라 다른 거랑 좀 이렇게 링크가 됐을 때 이제 그런 것을 해결해 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능력이 될 것이고, 그렇게 자꾸 이제 연습을 해 가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인간호학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도록 할 텐데, 잠깐만 휴식하겠습니다. 잠깐만 휴식하고 10분간 휴식 후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